얼굴 표정을 보니까 영혼이 빨려나간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자, 잘 보세요. 요소 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생산 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생산 요소 투입자가 올리는 소득이 요소 소득. 그것이 생산자 입장에선 생산비였던 거죠.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대가가 지대. 그 부분에 또 다른 이론적인 이론이 경제적 지대와 전용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로. 그래서 경제적 지대가 커지면 뭐는 줄고 전용 수입은 줄고, 전용 수입이 그럼 빵이 되면 전부 다 뭐다? 경제적 지대다. 전부 다 전용 수입이면 경제적 지대는 빵이 된다. 지금 그 얘기겠죠. 그때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공급의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하더라.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대체할 것이 많은 거다, 적은 거다?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대체할 것이 많은 거니까 그 생산 요소를 투입해봤자 상대적 희소성이 적은 생산 요소니까 초과윤이 작겠죠? 그러니까 뭐는 줄고 경제적 지대는 줄고 뭐는 커진다? 전용 수입이 커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계속 헷갈리냐면 기회비용이, 생산 요소 공급자의 기회비용이 경제적 지대인지 전용 수입인지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안 헷갈리는 방법은 뭐 죽겠지? 용용 죽겠지. 그래서 전용 수입이 뭐다? 기회비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전용 수입은 생산 요소 공급자가 투입함에 따라 받는 최소한의 대가다, 최대한의 대가다? 최소한의 대가. 다른 데서 바뀌어져서 사용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 이상은 줘야 내가 그대로 그곳에 투입한다는 얘기죠. 그 공장을 다닌다는 얘기. 이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경제적 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도 한다. 네. 그래서 파전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파가 많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줄고, 밀가루가 커지면 파가 준다. 파전. 해보세요. 파전. 됐네요. 저는 오늘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실 시점이에요. 자, 이제 차익지대설이라는 걸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지대이론의 본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차익지대설, 절대지대설, 위치지대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텐데 이 개념이 어떤 내용인지를 흐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칠판만 그대로 보세요. 조금 빠르게 나갈 거예요, 이 부분은. 차익지대설은 설은 이론인가요? 무슨 설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이론이 있는 거죠. 그럼 지대설이죠. 지대이론. 근데 이 주장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차익이 지대라고 얘기했겠네요. 차익이 지대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차익은 하나가 나와요? 둘이 나와? 둘이 나오니까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머릿속에서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공부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차익지대설은 이분이 만들었대요. 이 사람 얼굴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는데 이분의 이름은 리카르도래요. 리카도 다 똑같아요. 그럼 이분은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외국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지대이론에서 처음 나온 거 보니까 비옥도를 가지고 설명했을까요? 위치를 가지고 설명했을까요? 그렇죠. 비옥도를 가지고 설명했어. 그럼 결국은 농지들이 비옥도가 다 달라요? 비옥도가 다 같아? 그래서 비옥도란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가 잘 지어지는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비옥한 토지,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생활에서. 네. 그러면 결국은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토지별로 다 다르다는 이론이겠네요. 결론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농사를 짓는 얘기를 했겠죠. 쌀 농사를 지었을까요? 밀농사? 왜 밀농사예요? 외국산이라고, 외국산. 이 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를 찾았어요. 얘는 씨를 뿌리면 아주 대박 잘 자라. 그럼 씨를 사기 위해서 자본 투입되죠? 그럼 걔를 경작해야 되죠? 노동도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이 토지에 이제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가 A 토지라고. 이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비가 얼마가 투입됐냐면 1,000만 원이 투입된 거예요. 얼마가? 1,000만 원. 그럼 질문. 이 생산비 속에는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항상 생산비 속에는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게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있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 공급자가 정말 특수한 조건을 매달지 않은 이상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라고.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다 누려요. 질문. 그러면 이제 생산비를 1,000만 원을 들였죠. 이 안에 정상이윤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농사를 지었더니 이렇게 밀이 자랐어. 이거 진짜 밀이에요. 밀. 이만큼 자랐어. 그래서 팔았겠죠. 그럼 매출액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매출액은 곧 판 가격이죠. 그래서 매출액이 2,000만 원만큼 발생했어요. 지금 이 토지는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2,000만 원만큼 매출액이 발생한 거야. 행복했겠어요? 행복하지 않았겠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점점 늘었어. 밀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밀 수요가. 그럼 밀의 생산량을 늘리고 싶겠죠. 밀의 수확량을 늘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데 생산비 얼마? 1,200원을 때려박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만한 우리 강신만한 농지가 있는데 비옥도가 높은 땅이에요. 원래 매출액이 2,000만 원 발생하는 땅에서 밀 생산량을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인부를 더 많이 고용한 거야. 그래서 막 투입했어. 씨도 더 많이 막 조밀하게 심었어요. 그래서 생산비를 얼마를 들였어? 1,200만 원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산이 될까요? 이렇게 생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상추를 한 번도 안 키워본 거야. 제가 상추를 재배해서 한번 수확해 보려고 상추 모종을 사서 그거를 아파트 발코니에 놓고 키웠어요. 근데 제 욕심이 과해서 걔를 조밀하게 다다다닥 옆에다 심었어. 붙여서. 그럼 저는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했죠. 그랬더니 상추가 안 자라. 거기에 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한 뼘 간격으로 심으세요 돼 있었는데 많이 수확할 목적으로 다다닥 심었다고요. 옆에다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토지 면적에서 자본과 노동을 디립다 때려박는다고 수확되는 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점점 감소해버린다. 점점 감소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가 와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 수확 체증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토지 수확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야. 현실에서 토지 수확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매출액이 2,000이라고요. 생산량을 늘릴 수 없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최초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발견했어요. 여기다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밀농사 시작했죠. 세 번째로 비옥도가 아무리 높아도 단위 토지에서 생산되는 밀의 양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토지 수확? 체감의 법칙. 이거 체증의 법칙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낸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 그럼 이제 방법은 비옥도가 높은 또 다른 토지를 찾아 헤매면 될 거 아니에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옥도가 조금 더 낮은 토지에도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되죠?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 A 토지 옆에 B 토지, C 토지, D 토지가 있어요. 그럼 얘가 비옥도가 제일 높아. 그럼 밖으로 빠져나갈수록 비옥도는 점점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진다고 본 거야, 이분은.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생산비를 다들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절대적으로 똑같은 생산비를 투입한 거야. 생산비는 절대적으로 지금 똑같아요. 다 달라. 생산비는 절대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지금 뭐에다가 자꾸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어? 생산비에다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똑같은 건 생산비를 똑같이 투입했어. 그런데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A 토지는 2천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어. B 토지는 1,500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A 토지에서는 얼마 생산비를 들였는데? 1,000만 원. 매출액이 얼마 발생하면? 2천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면 차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남았어. 맞죠? 그랬더니 이 남은 금액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주가, 토지 소유주가 너 생산비 1,000만 원 투입했잖아. 그런데 네가 2천만 원만큼 수입을 누린 이유는 내 토지가 비옥도가 높아서 내 토지가 잘 나서야 너 나한테 그 차익만큼을 지대로 줘. 이 논리인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금액의 차익이 곧 남는 거고 이 남는 것만큼을 누가 가져간다? 지주가. 뭐로 가져간다? 지대로. 이게 무슨 지대설? 차익 지대설. 이해해요. 그러면 이제 B 토지는 차익이 500만 원. 그럼 C 토지는 비옥도가 더 떨어지니까 1,000만 원만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그럼 차익이 있어요? 없어. 그럼 이 논리에 의하면 C 토지에서는 지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지주가. 안 받아야 돼. 근데 현실에서는 이 인간 지주가 받아. 그러니까 차익지대설이 욕먹는 이유는 이 토지에서는 지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발생하더라? 발생하는데 지주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없다고요. 천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이론에 의하면 이 토지에서는 지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실적이지 못해서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D 토지는 더 비옥도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얘가 900이 발생했어. 그럼 얘는 농사를 지으면 100만 원만큼 손해네요? 네. 그럼 당연히 차익이 있어, 없어? 없고 손해를 봤으니까 지주한테 이번엔 네가 줘, 나한테 100만 원. 이럴 수 있을까요? 없어. 이때도 지주한테 지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뒤로 갈수록 이 이론에서는 차익이 없으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겠네요. 누구는? 리카르도는. 그래서 욕먹겠지. 맞아요. 지금 그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제 C토지와 D토지만 보는 거예요. 제발 교재를 보지 말고 여기 봐, 여기 봐. 교재는 집에 가도 있어. 저는 어디에만 있어요? 학원에만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집에 가도 너가 동영상에서 나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여기까지 됐죠? 그럼 C토지와 D토지를 비교할게요. C토지에서는 농사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자,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짓죠? 왜 지어? 정상이윤 누릴 수 있으니까. 얘 짓는 거야. 경작하겠죠? 그럼 D토지는 농사를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의하면 수지 맞지 않죠? 네. 경작을 안 짓는다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C토지는 밀 농사를 짓는 마지막 토지예요. 밀 농사를 짓는 마지막 토지죠.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C는 농사를 짓는 토지 중에서는 최고 열등한 땅이에요? 최고 우등한 땅이야? 최고 열등한 땅이죠. 그러니까 최고 열등한 땅이니까 뭐라고 해? 최열등지라고 한다고요. 최열등지. 응?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얘는 농사를 짓는 마지막 토지이기 때문에 얘를 농지의 한계지라고 얘기해요. 농사를 짓는 한계가 되는 땅. 됐나요? 그럼 결론. C토지에서 우리는 뭘 끄집어냈냐면 C토지는 매출액이 뭐랑 같아지는 땅이에요? 생산비와 매출액이 같아서 차익이 빵이 되는 땅이었죠? 얘가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이었죠? 농사를 짓는 땅 중엔 최고 열등한 땅이었죠? 그래서 무슨 땅이라고 그래? 최열등지. 농사를 짓는 한계가 되는 땅 뭐라고 해? 농지의 한계지죠. 한계지, 한계지. 그럼 얘는 최열등지는 뭐와 뭐가 같다? 매출액과 생산비가 같아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리카르도라는 분이 리카르도가
어떤 개념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맨날 헷갈려 다니는 거냐면 최열등제 개념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까 차액은 팔고받은 금액에서 들어간 생산비 빼면 그게 남는 거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받아들인다고. 그게 차액이지. 남았네? 잉여네? 그럼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는 소득이네? 불로소득이네.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뽑아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잘 보세요. 잉여는 남는 것에 계산을 해보자고요.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 그때 해당 토지의 매출액에서 생산비 빼면 돼요.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끄덕여봐. 끄덕이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됐죠? 해당 토지의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빼면 남는 거잖아. 그럼 질문. 잉여는 생산비예요? 지금 뭐 빼고? 생산비 빼고 남은 게 잉여잖아. 그러니까 잉여가 생산비다 그러면 X인 거지, 당연히. 그럼 이 남는 걸 누가 갖고 간다고? 지주가. 뭐로? 지대로. 그러니까 지대는 해당 토지의 매출액에서 뭘 빼면 되겠네? 생산비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 지대가 생산비야, 생산비가 아니야. 생산비 빼고 남는 거지. 네. 근데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라고요. 왜 이걸 문제로 내는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여기까지 받아들일만 해, 안 해? 여기까지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얘 같아요? 아래에 형광색으로 쓰여진 것과 똑같죠, 지금? 생산비만 뭐로 바꿔놨어? 최열등지의 매출액이라고 바꿔놨죠. 최열등지는 뭐와 뭐가 같은 땅이라며? 매출액과 생산비가 같은 땅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차익지대설 설명할 때 모든 강사들이 이 얘기를 설명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니까 최열등지의 매출액 얘를 빼는 게 왜 차익이야? 이 생각으로 꼬여버린다고. 원래 기본은 해당 토지에서 남는 거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만약에 제가 한 거야. 저 보세요.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매출액이 1억이야. 생산비가 5천만 원 들어갔대요. 남는 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5천만 원. 네? 그게 지대라고. 네? 그런데 이때 그 생산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최열등제 매출액을 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 토지의 지대는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최열등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값이네요. 그럼 이 차액은 왜 발생해? 해당 토지의 비옥도가 뭐보다 높으니까? 최열등지의 비옥도와 차이가 발생해서 이 차익이 발생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리카르도는 지대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 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땅이 뭐다? 최열등제 매출액과 해당 토지의 매출액을 비교한 거죠. 그 논리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해당 토지의 매출액이 최열등제 매출액보다 큰 이유는 최열등지보다 뭐가 높기 때문이다? 비옥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속 뭐가 나와요? 비옥도.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지 이 비옥도가 왜 발생하는지는 설명 안 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뭘 강조한 거다? 비옥도의 차이. 그리하여 해당 토지의 매출액에서 뭘 뺀 것? 최열등지의 매출액을 뺀 차액만큼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얘를 무슨 지대설? 차익이고 지대다. 차익지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차액은 생산비 빼고 남는 건가요? 얘가 생산비였잖아. 생산비 빼고 남은 거죠. 토지 소유자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올리는 소득이죠. 불로소득이죠. 그러니까 얘는 생산비야, 생산비가 아니야? 생산비야, 생산비가 아니야? 생산비가 아니죠. 뭘 빼고 남은 거라니까? 생산비를 빼고 남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되셨죠? 그럼 차익지대설의 문제점. 첫 번째 1번.
오로지 비옥도의 차이만 강조했어요. 이 비옥도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설명 안 해. 두 번째, 위치 문제를 경시해요. 현재 지대를 좌우하는 건 위치였죠. 근데 위치 문제를 무시했다고 적었나요? 경시라고 적었어? 경시. 경시는 그러면 가볍게 보긴 한다는 거잖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왜 가볍게 봤죠? 아까 비옥도가 높은 땅 여기 있었고 외곽으로 갈수록 비옥도가 점점 떨어졌잖아. 외곽으로 위치할수록. 예. 그래서 위치 문제를 살짝 본 거예요. 살짝.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최열등지는, 자 이제 판단의 대상이 최열등지예요. 최고 열등한 땅. 그럼 최열등지는 해당 토지의 매출액이 최열등지의 매출액이죠. 아, 그 토지가 최열등지라고. 그럼 해당 토지의 매출액이 최열등지죠? 그럼 최열등지의 매출액에서 최열등지의 매출액을 빼면 차이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차익이 없으니까 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대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주가 지대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욕먹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자, 절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을 누군가가 냈어요. 발표했어. 근데 그 이론에 한계점이 있는 거야. 한계가 있다고요. 뭔가 문제점이 있어. 그럼 그 이론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이론을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래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이론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절대지대설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지대설은 이분이 만들었대요. 사람 이름, 사람 얼굴 기억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딱 봤더니 시장을 지켜봤어. 시장을 지켜봤어. 그랬더니 빵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밥이라고 얘기 안 했죠? 이분도 딱 보니까 외국 사람이죠. 그래서 빵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빵을 못 먹고 굶어 죽지? 봤더니 빵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왜 이렇게 빵 가격이 비싸지 봤더니 밀 가격이 비싼 거야. 그래서 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밀 생산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밀 생산비가 높을까 봤더니 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으니까 지주한테 지대를 지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주가 지대를 높게 받으니까 밀의 생산비가 높아져서 밀 가격이 높아지고 그 결과 빵 가격이 높아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어? 아, 이 사람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소수의 지주가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높게 받아서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결국은 때려잡아야 될 건 지주인가요? 이 사람이 봤을 때 때려잡아버려야 될 건 지주잖아. 때려잡아야 될 건 사유재산 제도죠. 자본주의가 문제래. 네. 그래서 나온 경제주의가 공산주의죠. 공산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서 이상한 단어로 생각하는데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소비하겠다는 얘기죠. 기본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주의 경제학자 최고 유명한 사람은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절대지대설이라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처음에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설명 못했던 게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열등지보다 심지어 나쁜 땅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 이론에 의하면. 근데 지대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무슨 지대가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해.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토지의 소유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으니까 뭐와 상관없이 비옥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소유만 하고 있으면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네. 그럼 지대는 이 분이 얘기했을 때는 생산비예요? 생산비가 아니야? 느낌을 받으라니까 아까는 생산비가 아니었잖아. 그럼 지금 생산비겠죠? 지금 생산비잖아. 아주 큰. 지대가 높아져서 생산비가 올라갔다고요. 전체 생산비가.
맞죠?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입지교차 지대설이라는 게 있대요. 얘를 위치 지대설이라고 해. 뭐라고도 한다고요? 위치 지대설. 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냐면 튀넨이래요. 튀넨. 튀넨이라는 분은 꼭 기억해둬야 돼.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러면 튀넨이 어떤 나라 하나를 가정했냐면 6개의 동시문으로 이루어진 고립된 나라 하나를 가정했어요. 그러면 고립된 나라는 무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무역이 불가능해요. 그럼 고립된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을 생산해서는 전자제품을 뜯어먹고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짓고 살아야 되겠어요? 농사를 짓고 살겠죠. 그런데 이 고립국 내 시장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냐면 중앙에 시장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팔기 위해서는 고립국의 외곽에 있는 사람도 시장까지 날라와야 돼. 수송해 와야 돼. 됐나요? 그러면 이때 수송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수송수단을 우마차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소가 끄는 마차죠. 그럼 이 나라가 만약에 산악지대면 우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는 소 엉덩이를 밀면서 올라가야 돼. 힘들어 죽어.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평야지대를 가정했을까요? 산악지대? 평야지대. 그럼 얘는 교통체증이 있을까요? 교통체증의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단위거리당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가 일정해요. 단위당 운송비는 일정하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때 잉여는 이제 남는 것의 계산은 이분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한 거지. 얼마나 합리적인지 보세요. 절 보세요. 이쪽 봐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 여러분들이 각자 그 위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작물이 자랐어요. 농작물이 자랐어.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팔고 받은 금액, 가격에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빼면 된다는 얘기는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위치에서 못 팔죠. 못 판다고. 어디까지 가야 돼? 시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까지 움직이는데 비용이 안 들어요? 들어요? 들잖아. 수송비가 들 거 아니에요? 수송비가. 그럼 그 비용까지 빼야 남는 돈이지. 그래야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지금의 이 튀넨이라는 분이 얘기한 이 이론은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을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잉여는 뭐까지 빼야? 수송비, 운송비까지. 수송비가 운송비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지불한 후에 발생하더라. 그럼 위치별로. 자, 여기를 보세요. 고립된 나라가 있습니다. 원 잘 그리죠? 놀라운 것 같아요. 뭘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면 엄청 잘 그린 거야. 고립국이에요, 고립국. 그런데 이 고립국에 시장이 중앙에만 있다고요. 시장이 중앙에만 있어. 그러면 이제 외곽이 있고 시장 가까운 곳이 있겠죠. 중앙 부분이 있고 외곽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외곽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갑이라는 사람. 그럼 지금 여기에서의 농작물을 어디까지? 시장까지 날라야 되죠? 그럼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을이 있어요. 을이 있어. 을은 시장 바로 옆에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 토지를 빌려서. 그럼 여기서 농작물이 있겠죠? 그럼 이 농작물을 운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네. 그랬더니 지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여튼 지주가 다 지금 지대를 결정한 요인인 거예요. 지주가. 을에게 하는 말. 을아,
네가 수송비가 조금 들었지? 그 이유는 내 토지가 시장에 가까이 위치해서야. 가까이 뭐해서야? 위치해서야. 그래서 네가 뭐가 전략되니까? 수송비, 운송비가 전략되니까 그만큼 나한테 줘, 이 얘기예요. 네? 그럼 시장에 가까운 토지일수록 운송비 전략분이 클까요? 운송비가 주니까 운송비 전략분은 큰 거지. 그러니까 시장 가까운 곳은 위치가 양호해서 지금 이제 현재 이론이 나온 거죠, 지금. 위치가 양호해서 지대가 높다? 네.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실제로 현실에서 외곽의 토지는 지대가 높아요, 낮아요? 도심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지대가 낮죠? 그 이유는 도심까지의 학교, 직장 등으로 오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잖아. 맞나요? 그래서 결국 운송비 전략분만큼이 어디별로 다르고 위치별로 다르고 결론적으로 그 운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되니까 결국 지대는 위치별로 달라진다. 이게 무슨 지대설? 무슨 지대설? 위치 지대설. 그때 그 위치에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로 교차된다. 그래서 얘를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도 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티넨의 이 이론은 고립국 이론은 농업입지론이에요? 공업입지론이야? 농사지었죠, 농사. 이때 시장 쪽에서는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자본과 노동을 더 때려박아서 이용한다 그래서 집약적 농업. 외곽 쪽은 듬성듬성 걔가 한자로 조방, 조방 쪽 농업 그러지만 그게 무슨 형태인지 안 물어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는 고립국 이론이에요? 고립국 이론이에요? 외우는 방법. 튀는 애는 고립돼요? 동의를 못하네. 튀는 애는 너무 튀면 고립된다니까 왕따 당해. 그래서 튀는 애 뭐다? 고립국 이론. 그럼 고립된 나라는 무역이 불가능하니까 농사 짓고 살아야 돼? 제조업해야 돼?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업입지론이죠. 그럼 지금 서양의 입지론의 시초, 시발점을 공부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론이다? 티넨의 고립국 이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모든 입지 이론들은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티넨의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걔는 X야. 얘가 시초라고. 입지 이론에. 됐나요? 그럼 어떤 입지 이론이 얘의 영향을 아예 배제했대. 그럼 X야. 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질문. 얘 서양이에요? 지금 동양이야? 서양이죠. 얘 농업은 1차 산업이에요? 그럼 서양의 입지로는 산업입지부터 발생해서 주거입지부터. 산업입지. 그게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정말 외우고 싶어. 그럼 서양이잖아, 서양. 시옷. 무슨 입지부터? 산업입지. 그럼 동양의 입지로는 주거입지부터 발생했겠죠?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동양의 입지 이론의 대표자는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럼 명당짜리 따지죠. 예? 죽은 자의 입지가 명당이잖아. 죽은 자의 주거 입지가 명당이죠. 묘자리. 또 동의를 못하네. 그리고 산 사람이 살 때도 배산임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거 입지론부터 발생한 거죠. 동양은. 서양은 산업 입지부터 발생한 거고. 그걸 막 감동받으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모든 입지 이론의 시초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이론이 얘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게 틀린 문장이 정답이었어요. 어떤 이론이 이 이론에 영향을 배제했다 그래서 그게 틀린 문장이 정답이라고. 예?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재미지지 않나요? 뭐 재미는 별로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그럼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딱 하나의 단어만 외워야 된다면 뭐만 외울까요? 그렇죠. 위치야. 위치.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위치 문제를 강조한 거죠. 그럼 칠판 있죠?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에 제가 아까 뭘 얘기했는지 보세요. 첫 번째 이거야.
이거. 옆에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토지에서 뭔가 농사를 짓고 남는 게 얼마만큼 남았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팔고 받은 금액부터 출발이죠. 걔를 세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액. 두 글자 뭐라고 해요? 판매 가격. 예? 팔고 받은 가격에서 뭘 빼요? 먼저? 생산비를 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익이 지대라고 얘기한 게 무슨 지대설? 차익지대설. 근데 얘는 그 자리에서 팔아야 돼. 그 자리에서. 근데 현실적이지 못하잖아. 이거 어디까지 날려야 돼? 시장까지. 그러려면 뭐가 들어? 운송비, 수송비가 들어. 그것까지 뺀 게 남는 게 무슨 지대설?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인 거예요. 위치별로 달라지는 거지. 그럼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못 빼고 생산비 빼고 못 빼면 된다? 수송비, 운송비 빼면 되죠, 지금. 네. 그러면 여기 그대로 보세요. 가격 앞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뭐가 생략돼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네요. 둘은. 그럼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인지. 우리는 경험과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경험상. 토지가 있어. 그 토지의 위치가 좋아서 그 토지에서 뭘 하든지 수입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토지는 지대를 높게 받아, 낮게 받아? 높게 받죠. 그러니까 가격과 지대는 비례해요, 반비례해? 비례해요. 그런데 그 토지에서 똑같은 걸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많이 들어. 운송비도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드는 땅이야. 그럼 지대가 높아요, 낮아요? 지대 낮지. 당연히 임대료가 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비례죠, 비용과는. 이 식이 그 식이라고요. 근데 이 식도 보면서 미친 듯이 외워. 아무 내용을 이해 못하고. 이 얘기인 거예요. 된 거예요. 집에서 한 가지를 다짐하고 오는데 꼭 수업하다가 깨져요. 오늘은 차분하게 하자. 자, 그러면 차익 지대설과 입지교차 지대설의 지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한번 대입시켜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요. 차익 지대설은 지대는 가격 마이너스 생산비예요. 얘를 매출액이라고 줄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얘가 생산비가 아니라 뭐라고 준다고요? 그 이론에서는? 무슨 지의 매출액? 최열등제 매출액.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입지교차 지대설은 여기서 뭐 하나를 더 빼? 뭘 더 빼? 운송비 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입지교차 지대설에서도 여기서 본 최열등지에서는 당연히 지대가 없겠네요. 여기서 이미 빵인데 거기서 더 빼면 더 빵이지. 마이너스지. 됐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해당 토지의 생산물 가격이 2천만 원이랍니다. 해당 토지의 생산비가 1,000만 원이래요. 질문. 여기까지 보고 대답해 보세요. 차익지대는 얼마예요? 그렇죠.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위치지대를 구해보래요. 얼마 빼면 돼? 300을 더 빼면 되죠. 700이야. 지금 그 논리란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사람 이름이 여기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각각 외워줘야 돼. 그럼 외우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봤어요. 그 다음 알론소의 입찰 경쟁지대라는 게 있대요.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정확히 교재 순서대로. 저한테 이번 교재가 좋냐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좋아요.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교재가 얇아서 좋아. 교재는 얇아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옆 날개에 기출문제도 있으니까 한 번씩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매일 기뽀로 문제체가 기출문제 오지선 다 풀어드리고 있죠? 제발 하세요, 제발. 그럼 2월 달까지 다 끝나.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알론소의 입찰 경쟁 지대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제가 항상 어떤 용어가 새롭게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는 그 용어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이게 지대인가요? 지대예요? 그럼 누가 받는 대가예요? 그렇죠. 지주. 토지 소유주가 받는 대가야. 누구에게?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 임차인에게 받는 대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가 나타난대요, 얘는? 경쟁이 나타난 결과로 발생하는 지대래요. 그럼 제가 경쟁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초과 이윤 때문에 발생해서. 경쟁의 결과 최종적으로 초과이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경쟁은 언제 멈춰서? 그러니까 비용이랑 가격이 같아지는 건데 그럼 뭐가 소멸돼? 초과이는 빵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 경쟁 지대는 초과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다 그러면 걔는 틀린 문장이지. 입찰 경쟁 지대는 초과인이 빵이 되는 지대라고요. 다시 질문.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됐나요? 그래서 얘를 입찰 지대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입찰을 하면, 경매 들어가서 입찰을 하면 입찰 경쟁을 하는 거죠. 입찰 다음에는 경쟁이 생략된 거야. 이게 입찰 지대예요. 그럼 제가 입찰 지대가 나오는 설명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여기 칠판을 보세요. 도심이고 외곽이 있습니다. 입찰 지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설명을.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쭉 있어. 토지가 쭉 있어요. 여기 토지가 있겠죠? 토지가 있어. 그때 잠깐만 기지개 피고. 의외로 지대 이론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반에서 정확하게 지금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심지어 제가 PPT를 계속 돌려보면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알지만 제가 매일 나오죠. 그랬더니 쟤는 일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학원에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와서 놀고 있을까요? 뭔가 자료를 준비할까요? 자료를 준비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PPT를 돌려가면서 제가 강의를 모의로 다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별로 감동도 안 받네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도심의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만큼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어. 갑은 지주인가요? 지주예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할 사람 손들어봐 이런 거예요. 내 토지를 이용할 사람 손들어봐 그랬어. 그랬더니 상업용으로 이용을 했을 때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냐면 얘가 3,500만 원이에요. 그때 A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라는 사람이 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감님, 저에게 빌려주시면 제가 2,500만 원만큼을 지대로 지불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B가 저는 3,000만 원까지 지불할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입찰 경쟁을 하고 있죠. 되세요? 그때 C가 종지부를 찍어버렸어. 저는 3,500이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C가 3,500을 부른 순간 이것보다 더 높게 부르는 사람은 이제 뭘 누릴 수 없네요. 이것보다 높게 불러버리면 정상이윤을 못 누리는 거지. 네? 얘 지금 초과이윤 포기한 거잖아. 맞아요? 얘가 종지부를 쾅쾅쾅 찍어버렸죠. 제가 3,500 지불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승자는 누구예요? 입찰 경쟁의 승자는 C야. 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토지, 똑같은 토지를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무슨 용으로 이용하면?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얘는 전체 총 수입이 3,000만 원이래요. 3,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대. 경쟁을 하겠죠. A가 얼마를 불러 제꼈냐면 2,000만 원을 불러 제꼈어요. B가 경쟁을 해서 2,500을 불렀어요.
C가 이제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이제 C 다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3천만 원이요.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선 누가 승자예요? C 다시가 승자죠? 그런가요? 그럼 질문. 여러분 지금 갑님이에요. 갑이야. 갑. 갑이면 C에게 빌려주실 거예요? C 다시에게 빌려줄 거예요? C에게 빌려주죠. 왜? 더 높으니까. 지금 지불하겠다는 금액이 더 높잖아요. 입찰 경쟁지대가 얘가 높잖아. 그럼 결국은 이때 승자는 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입찰 경쟁지대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당 토지에서 최고 유효한 이용이 가능해질까요? 지금 얘가 왜 매출액이 더 커? 공업용보다. 상업용으로 이용했을 때 더 매출액이 크게 발생하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용도 중에서 최고 유효한 이용은 상업용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입찰 경쟁 지대 곡선에 의하면 각각의 토지의 최고 유효한 이용에 의한 배분이 가능해진다. 맞아요. 초과인이 뭐가 되는 지대다? 제발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경쟁이 뜨면 뭐는 빵? 초과인 빵. 머릿속에 초과인 빵.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고. 따라해보세요. 경쟁이 뜨면. 자, 잠깐만. 손 들어. 이렇게. 선서하세요. 선서. 나는 앞으로 경쟁이 뜨면 초과인이 빵이라고 대답한다. 맹세한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어. 자, 내리세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봤더니 이제 입찰 경쟁지대의 개념이 뭔지는 알았어. 연결을 해봤더니 이제 산업의 종류가 스몰 A 산업일 때 입찰 경쟁지대 곡선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각각의 토지들을 입찰 경쟁을 붙여서 그 입찰 경쟁지대 제일 높은 애들을 연결한 선이겠네요. 근데 스몰 A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 가파라. 그럼 이 산업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무언가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죠. 예? 그러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도심 쪽에 위치하려고 입찰 경쟁이 치열했겠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A 산업이고 B 산업이 이렇게 있어요. 스몰 B 산업이. 너무 가파르다. 자, 스몰 B 산업이 이렇게 있어. B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을 그린 거죠. 그렸어. 그 다음 C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어. 이게 C 산업. 그럼 지점을 나눌게요. 이제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1지점, 2지점 이렇게 나눴을 때 1지점에서는 도심부터 1지점까지는 A 산업이 더 높아요? B 산업이 높아요? C 산업이 높아요? A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높죠? 얘가 높잖아. 그럼 누구에게 빌려줘요? A 산업에. 맞아요. 그럼 1과 2 사이에서는 지금 B 산업이 제일 높죠? B, A, C니까. 그럼 B 산업에게 빌려주겠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지금 C 산업이 제일 높아요? 그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기억하면 그려보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해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산업의 종류가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농업용 순서다라고 이 부분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걸 기억하는 방법. 이걸 무슨 상주공농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고요. 자, 합니다. 경험과학이라는 얘기 했어요. 우리의 경험상. 명동은 도심 한복판이죠. 그럼 명동에 주택이 먼저 보여요? 상가가 먼저 보여? 상가가 먼저 보이죠? 그 다음 밖으로 빠져나가면 공장이 먼저 보여요? 주택이 먼저 보여요? 주택. 그려보라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그 밖으로 빠져나가면 농지가 먼저 보여요? 공장이 먼저 보여요? 공장. 그 다음 농지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순서로 나열된 거죠, 지금. 얘 지금 제일 크잖아.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진짜 마지막. 칠판 이쪽 그대로 보세요. 입찰, 이게 이 부분에서 나왔던 가장 고난도의 문제.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있대요. 이 기울기의 계산은 한계 수송비라는 걸 토지 이용량으로 나눠서 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이건데 얘를 바꿔서 틀린 문장이 답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수송비로 토지 이용량을 나눈 값이다.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냈다고. 지금 분위기가 이걸 어떻게 맞춰요? 이런 분위기죠? 맞출 수 있어. 왜 맞출 수 있냐면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앞으로 지대 이론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무슨 이론에서? 지대 이론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교통비예요. 뭐라고요? 교통비야, 교통비. 교통비 수송비인 거예요. 그러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도 지대 이론에서의 곡선의 기울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럼 교통비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분자로 올라가, 분모로 내려가. 분자로 올라가죠. 그럼 분모 분자를 안 뒤집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냐면 보세요. 앞으로 한계자가 나오면 얘는 추가로인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한계 수송비는 단위 거리를 빠져나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수송비를 줄여서 한계 수송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인지 보세요.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업종이라는 건 한계 수송비가 많이 드는 업종이에요. 얘가 얘라니까? 얘 기울기가 큰 업종이 얘가 큰 거라고요. 네? 그러면 한계 수송비가 큰 업종이 외곽 쪽에 위치하면 여기서 생산해서 도심까지 날라야 되겠죠. 그럼 수송비 부담이 엄청나지 않아? 엄청나니까 도심 쪽에 위치하는 거라고. 네? 그럼 지금 C산업의 경우에는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작죠. 한계 수송비가 작은 거잖아. 네? 그럼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작으면 작은 업종은 외곽에 위치해도 수송비가 얼마 안 되니까 도심까지 날라서 팔 수 있죠. 그래서 외곽에 위치하는 거라고. 네. 여기까지 됐어요? 도대체 이런 침묵은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알론소가 만들었다. 이런 걸 기억을 살짝만 해주면 된다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대이론의 정리를 한번 해보죠. MM으로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기억해요. 사람들 쫙 나눠놓고 지대를 받는 것에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지대를 받는 것에 차이가 발생해서 그랬더니 적게 받은 전마가 입마, 근마, 전마할 때 전마에 적게 받은 전마가 입 튀어나와요?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전마가 입 튀어나온다? 그래서 차이, 전마, 입 튀를 기억하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지대를 받는 것에 차이가 발생하니까 적게 받은 전마가 입 튀어나오네. 그래서 차이, 전마, 입 튀 한 거예요. 그럼 차는 무슨 지대설? 차익 지대설. 이는 북한에서는 이 씨를 리씨라고 하죠. 리. 네? 그래서 리카도 절대 지대설은 마르크스죠. 입지교차 지대설은
T는이죠. 이게 위치지대설이라고 나오면 위잖아. 위. 위 T.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오케이? 볼 수 있다고요. 헷갈려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입이 튀어나오면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똑같이 투입되는 건 생산비였어요?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절대적으로 1,000만 원씩 다 투입했잖아. 절대적으로 똑같이 투입되는 건 생산비였지. 그런데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똑같이 투입돼도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무엇의 차이에 따라?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남는 것이 달라져요. 차이가 나는 건 잉여잖아. 잉여. 그러니까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봐? 잉여로 보지 생산비로 안 보죠. 그렇다며. 그럼 절대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토지의 소유로부터, 토지의 사유화로부터 사유재산 제도를 끔찍이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유, 사유화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본다? 생산비로 봤던 거죠. 위치 문제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다? 티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지대설, 입지교차지대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칠판. 토지수학 체증의 법칙이에요? 체감의 법칙이에요? 네? 체감의 법칙. 그렇죠.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하죠. 그래서 비옥도가 좀 더 낮은 땅에도 농사 짓기 시작했던 거죠. 이 정도 대답하면 정말 훌륭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매일 기뽀로 분명히 다시 익힙니다. 됐어요? 네. 5분만 쉬고 도시 공간 구조를 조금만 해보죠. 5분만 쉬고. 어차피 오늘 2시까지만 할 거예요. 5분만 쉬세요, 5분만.